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휘입니다. 어,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늦게까지 집회하시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하시고 식사까지 하시고 정말 삼박자가 딱 맞는 시간입니다. 이제 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에 딱 맞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을 내셔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PPT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걸 그냥 보시면 되고, 역사 강의가 좋은 게 그냥 사실 하나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적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제 와서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적었지만 집에 가서 그렇게 막 돌아본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셨죠? 성도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편하게 들으시고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꽤 됐네요. 옛날에 처음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또 유학 합격 통지서를 받으니까 막상 유학을 가기로 결정되니까 상당히 많이 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영어도 두렵고요. 또 그 어려운 박사과정을 할 수 있을까? 또 갔다 와서 취업의 전망,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공부를 왜 하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좀 비춰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조국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조국의 통일의 날이 찾아오겠죠. 그때 단순히 남한 사회의 2배 확장이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터인데,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사회 시스템에 담을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역사 공부는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개혁들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갑오개혁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한국 사회처럼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되는 개혁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솔직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사실은 저의 역사 공부는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할 주제인 윌버포스는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찾았던 저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윌버포스에게 썼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판된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 윌버포스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식의 한 켠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조금의 실마리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07년 사실 얘기하면 대부분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답을 말하면 학생들이 많은 경우 화를 냅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요,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된 지 2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맞추라고 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이 왜 우셨냐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고 일도 관심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상관없진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88올림픽이 있었어요. 88올림픽 때 여러분 기념주화를 팔았습니다. 아시죠? 호돌이 그려져 있고. 근데 기념주화가 잘 안 팔렸는지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강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가 선생님께 상당히 미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영국에서는 그 해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쓰는 동전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참 현명한 나라죠.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쓰는 동전입니다. 2파운드인데 2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3,000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래서 뒷면은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고정이고 왕조 국가니까. 재밌는 거는 여왕님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저 동전에는 여왕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앞면은 그 해에 기념할 만한 일을 새겨요. 근데 그 해 2007년에 기념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1807년하고 쇠사슬이 보이시죠? 그리고 An Act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라고 써 있습니다. 액트는 법안, 어볼리션은 폐지, 노예무역 폐지 법안, 이 통과된 지 200주년 되는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념할 만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쓰는 동전에 저거를 새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기 묻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나라에 왔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거기에 비교될 만한 그런 곳인데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국가적 행사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 여왕의 외손주죠, 나중에 왕이 될 그 윌리엄 왕세자가 저기서 결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서 노예무역 폐지를 기념하는 예배도 드렸었고, 뒤에 보이는 게 런던의 상징물인 타워 브리지입니다. 원래는 저게 개폐가 됩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노예무역선이 통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이 영국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하도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분도 이제 기념연설을 했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공회 그 수장인 로안 윌리엄스, 최근에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가 또 노예무역 폐지를 기념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저분 아시죠?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윌버포스 석상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윌버포스 석상에 헌화를 했어요. 저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어서 BBC 방송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저때 영국에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일단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저 정도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유명한 사람 묘비가 발에 채여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딱 밑을 봤더니 그 유명한 시인 셜리의 묘비가 제가 밟고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저기 석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고, 또 여왕은요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도 결국은 왕에 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헌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엘자베스 여왕이 처칠 수상의 장례식에 참가한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에 참가한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서 노예무역을 폐지한 윌버포스에게 헌화를 한 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참 여러 가지 독특한 나라인데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요. 일단 해가 잘 안 뜨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음식도 맛없고 막 그런데, 거기 플러스로 좀 안 좋은 게 휴일이 적습니다. 우리가 주말 빼면 평균 17일에서 20일가량 쉬거든요, 1년에. 그런데 영국은 12일에서 15일가량 쉬어요. 상당히 쉬는 날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 나라는 쉬는 날이 적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념일이라 함은 어떤 날 쉬죠? 그러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일에 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인물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이겼거나 훌륭한 정치가가 있거나 그럴 때. 근데 자기 나라는 싸웠다면 이기고 유명한 정치인도 많고 유명한 발명가도 많고 그런 거 다 기념하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수없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이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총리,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뭐 발명가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쉬냐면 2달에 한 번 정도 은행이 쉽니다. 그때 같이 쉬어요. 그걸 뱅크홀리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많은데 또 여왕이 직접 자기 신하인 윌버포스에게 가서 헌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저 나라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 어떤 위상 같은 거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의 그 KBS 정도에 해당되는 그 공영방송 BBC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습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지도에 저기 한 지역을 딱 클릭하면 이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그 사이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설명드릴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 클랩팜 멤버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우표까지도, 기념주화는 안 만들었으나 우표는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윌버포스를 기념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개봉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모르세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인가 만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그 심지어 저 영화 보면은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있죠. 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렇게 괜찮은 영화인데 우리나라는 일찍 막을 내렸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꽤 흥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2월 18일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3월 25일에 어메이징 썬데이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설마 제가 불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 찬양 다 아실 텐데 원래 그게 사실은 존 뉴턴 목사님, 그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던 그분이 작사한 것으로 당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일종의 캠페인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날에 영국과 미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침에 예배 끝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처음에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답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상당히 나에게 저렇게 일도 관심 없는 일을 왜 얘기하나 했지만 영국과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지 않건 간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우리가 윌버포스를 알아야 되는가? 왜 이 귀한 교객역 수련회에서 우리가 윌버포스를 얘기하고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18세기의 영국의 모습은 상당히 윌버포스가 살았던 18세기 모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18세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숙종이 그 인현왕후와 장희빈과 무수리 사이에서 이렇게 사각관계를 벌이던 그 시절에 이제 영국은 어떠했는가? 발전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단 그 상당히 나라가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전에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올리버 크로멜이 철권 통치를 했는데 크로멜이 아주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전 국민한테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빠지면 벌금 매기고 뭐 극장 같은 데 가면은 뭐 벌기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철권 통치를 하니까 이 시기에 이르러 오히려 반작용으로 상당히 좀 세속화 과정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그림이 상당히 유명한 풍속화인데요.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진 레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상류층은 위스키에 비싼 술, 하류층은 진에 빠져있는 사회, 그게 영국 사회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속화가 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은 이때 자기들은 이미 의회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영국이 상당히 영토가 늘어나거든요. 영토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영토를 늘리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또 돈이 들죠.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재정이 안 좋았고, 그래서 사실 하층민이 더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층민들을 위해서 쓸 복지 자금이 없었던 것이죠. 복지 재정이.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지배층들이, 즉 엘리트들이 상당히 기독교의 어떤 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계몽주의가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기적 같은 걸 부정하는 이신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실상 심성성에서 몰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이 타락했었고, 그것을 하류층이 따라하면서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영국은 이전과 달리 상당히 세속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던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은 상당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모델 스테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왜 가죠?
모범이 되는 집이어서 가잖아요.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깨끗하고 멋있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델 스테이트, 가서 볼만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일단 영토가 매우 넓어집니다. 영토가 아주 넓어져서, 여러분 영국이 상당히 영토가 넓었던 건 아시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이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인도, 호주 이런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불렸었죠.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해가 잘 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저렇게 큰 대제국을 만들고 있었는데, 또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길목을 누가 장악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손으로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기 도보 해협, 이제 도보 해협,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협을 막아버리면 북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게 어렵죠. 지브롤터, 스페인 밑에는 저기를 막아버리면 지중해에서 밖으로 못 나가죠. 그리고 스웨즈나 저기 막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에 희망봉이 있는데 저기도 막아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양을 왔을 때 싱가포르를 막아버리면 또 태평양으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5개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영국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란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넓었던 제국은 어디였을까요? 분위기상 영국 같지만 영국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몽골 제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몽골 제국이 정말 넓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폴란드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몽골이랑 연합해서 일본도 쳐들어갔던 거 아시나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태풍이 불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태풍을 카미카제라고 불렀죠. 카미카제, 신풍. 카미가 신이지 않습니까? 신풍. 그래서 2차 대전 때 자살 돌격대 이름이 카미카제였는데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영토가 넓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근데 여러분, 저 시절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흑인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들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서 가장 넓었던 제국이지만 그래봤자 지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국이 우리나라도 쳐들어온 거 아세요? 조선 말에 거문도를 1년 반 동안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이 되면 영국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세계 육지 5분의 1, 그리고 영국의 경제적 식민지 보호령 그런 거 합치면 문화적 경제적 의미 영국이 세계 육지 3분의 1이었습니다. 정말 넓은 나라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물법, 선거법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국가가 되죠. 그래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영국이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업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이신 저 기계 때문에, 즉 뭡니까? 산업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업혁명이 저 기계 때문에 일어난 건 아시나요? 저 기계가 뭐냐면 바로 증기기관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증기기관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저는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을 까먹질 않습니다. 제임스 와트인데요. 왜 안 까먹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술시험 주관식 문제에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셨는데, 제가 제임스 본드라고 적었다가 끌려가서 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게 맞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때 깨달은 게, 맞고 배운 건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임스 와트를 까먹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파고가 나오는 시대에 저 기계가 좀 조잡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계길래 인류의 역사를 바꿔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얼만큼 될까요? 되게 길죠. 그렇죠. 몇만 년 되죠. 하지만 이제 문자 발명 기간으로 따지면 7,000년 된다고 봅니다. 7,000년 동안 인간은 어마무시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 암사동이거든요. 바로 옆에 신석기 유적이 있는데요. 그 움막과 지금 이 건물을 비교해 보시면 어마무시한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7,000년 동안 인류는 어마무시한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이 시기까지 딱 한 가지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 물건을 움직이는 힘.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일단 시키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만만하네, 저거 물 좀 갖고 오잖아요. 인력을 쓸 수 있고, 또 무슨 힘을 쓸 수 있죠?
충력, 그렇죠? 뭐 소나 말이나 소와 말의 힘을 이용하죠. 지금도 우리가 자동차에 그 마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물레방앗간에서 막 이렇게 사랑이 꼽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사랑이 꼽히지만 그 옆에서는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레방앗간 수력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플란더즈의 개 보셨나요? 그러면 그 배경으로 풍차가 돌아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7,000년 동안 인간은 어마무시한 발전을 이뤄냈는데 물건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 네 가지 힘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계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 증기기관 때문에. 그래서 기계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생산 속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해낸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세계 최초의 공업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요 그 중국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참 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멋모르고 갔더니 그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젓가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중국 친구들이 밥도 주고 막 이렇게 젓가락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참 잘 지내는데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친구들이 너무 문화적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좀 좋은 게 있으면 다 자기 나라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뭐 피라미드도 자기네가 만들었다 그러고 뭐 축구 자기네 만들었다 그러고 자 그런 이상한 게 있어서 근데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근데 한 번은 제 옆방에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룬데 하도 희한한 소리에서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걔가 삼성이 자기 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삼성이 너희 나라 거라는 거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당시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폰이었는데 네 핸드폰 뒷면을 까봐라. 그래서 까봤더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지금은 물건의 뒷면을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당시는 물건의 뒷면을 까보면 메이드 인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제국이 많죠. 그렇죠? 제국이 많고 또 영토가 넓었던 나라 몽골 제국도 있었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 로마 제국, 경제력이 강했던 나라 하여튼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국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Respectable Society,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채통 있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 사람들이 우리 용어로 하면 좀 거룩해집니다.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에티켓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는 신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영국 처음 갈 때 가서 신사들과 만나 신사들처럼 지내야지 그러고 왔는데 놀랍게도 저는 영국 유학생활 동안 신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홀리건은 많이 만났어요. 홀리건 주말 되면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거 끝나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내가 보는 건 홀리건인데 우리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할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신사의 이미지가 이때 생겨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어렵게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영국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19세기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상당히 타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층은 위스키, 하류층은 진에 빠져 있는 사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로 변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연구는 뭐 정치가 뭐 민주주의를 일으켜서 아니면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 국가가 돼서 아니면 군사력이 강해서 이런 일종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많이 보냐면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낸 영국 사람들의 심성 속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보이드 힐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 시기에 영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왜 영국이 이때 영적인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됐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 18세기, 19세기에 영국뿐 아니라 대서양 세계를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즉 복음주의의 부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 19세기, 특히 19세기는 복음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교회에서만 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정치인들은 국회에 가서 그것들을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급격하게 일어난 세속화에 사회개혁과 도덕개혁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전 분야에 복음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어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할 때쯤에는 영국은 복음주의가 사회의 지배적인 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로버트 슐러스버그 같은 학자는 사일런트 레볼루션, 조용한 혁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이미지를 아시죠? 지금도 파리에 가면요, 콩코드 광장이라고 있어요. 일치, 화합, 그 정도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콩코드 광장에 커다란 단두대를 세워놓고 일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독재자가 프랑스를 다스릴 때 2달 동안 1,30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2달 동안. 그래서 망나니들이 파업을 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면서, 그렇죠? 우리가 직업으로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발명되는 게 저 기요틴이라는 저 단두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거의 동일한 시기에 프랑스는 시끄럽고 뜨거운 핫 앤 노이즈 레볼루션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는 매우 조용하지만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18세기의 발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19세기의 모델 스테이트를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을 주목했지만 그 이전에 있는, 이면에 있는 조용한 혁명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윌버포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 복음주의가 그 나라에서 이 사이런트 레볼루션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상당히 충격에 휩싸이셨죠? 마치 애국조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국조회 하시면 추워 죽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끝나려나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막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좌절을 안겨드렸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 수업은요, 웬만하면 반 정도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의 세계사를 안 배우고 와요. 학교에 국사도 안 배우는 마당에 세계사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의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상당히 미화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대표적인 예로서 저 사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키도 작았고 별명이 새우였어요. 등도 꾸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라샤 화가들이 뽀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은수저 물고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금수저, 은수저 그 원조인데요. 윌버포스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영국 북동부 해안에 헐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헐. 이 이름도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헐. 헐에서 태어났는데 헐의 집안이 자자손손 있었고 영국과 발티크에 연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런데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우리나라와 어떤 특정 국가 무역을 장악했다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부자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7살에 또 외아들이었거든요. 17살에 집안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헐의 구준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19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는 영국의 대학이 2개였어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래서 이제 돈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1살 때 자기가 거의 유지 노릇을 하는 헐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거인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0명 그랬나요? 그래서 300명한테 로스 비프 한번 싹 돌리고 아주 손쉽게 북한에서나 나올 수 있는 득표율로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당시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했었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집안이 좋아서 이룬 성과였는데 24살 때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정치 1번지 상당히 중요한 선거구인 요크셔에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치 1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 종로겠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당선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어떤 당이 이겼는가가 그 선거를 누가 이겼는가를 좀 좌우하는 그런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딱 여기서 이기는 당이 다 이겼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마포갑이랍니다. 마포갑. 그래서 영국의 마포갑 요크셔에서 24살에 당선되는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게 돼서 그래서 아주 이락 라이징 스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당선된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베프였던 가장 절친이었던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예요. 윌리엄 피트가 같이 당선되고 24살 때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지금 몇 살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좌절감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죠. 그러면 집안이 어마무시하게 부자인데 상속자인데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정치 1번지에서 당선이 됐는데 친구가 총리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내각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전도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25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도치 않게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영국 지배층들 사이에 일종의 배낭여행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 한다고 이 사람들이 품위 없게 진짜 배낭 들고 가는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그냥 휴가 냅니다. 놀랍죠? 한 2년 정도 휴가 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합니다. 이걸 그랜드 투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가이드로 누구를 많이 데려갔냐면 교수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대학 교수들. 예나 지금이나 대학 교수들이 사실은 돈보다는 명예로 이렇게 사는 직업 아닙니까?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이 다 가이드를 띄었어요.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분을 쓴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대가 아닙니까?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가이드계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가이드 한번 띄고 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윌버포스 당시에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상당히 병약했습니다. 상당히 병약해서 여동생이 햇볕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해가 안 떠서.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햇볕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동생 데리고 프랑스 남부로 여행을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동 먹으려고 도쿄 가듯이 햇볕 보고 싶어서 프랑스 남부로 가는데요. 이제 그냥 품위 없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교목이었던 아이작 밀러라는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여도 마차는 4명 타잖아요, 그렇죠? 마차 4명 타니까 거기서 넷이 앉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작 밀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심심한데 성경책이나 읽을래? 상당히 재미의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윌버포스가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에서의 진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같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자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도저히 이전과 같은 정치인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계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얼마나 정치가 썩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지키면서 정치인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2명이 말립니다. 첫 번째가 자기 친구이자 총리였던 피트는 윌버포스가 상당히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언변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에게 정계의 낭깨를 권했고, 사실 그러면서 피트가 윌버포스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으니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정치에 남지 않을까 해서 이거 해볼래 하고 소개한 게 노예무역 폐지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말렸는데 누구였냐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가 죽기 3일 전에 웨슬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윌버포스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속의 아타나시우스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성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처럼 성자는 교회 안에만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를 넘어 세속에서의 아타나시우스로 성자를 불렀다. 그러니 정치를 떠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의 영향을 받아 윌버포스가 결국은 정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27살 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회심을 하거든요.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 일종의 라이프 스테이트먼트를 자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소명을 줬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제 관습이 매너인데 사실 도덕 개혁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왜 정치를 해야 되냐면은 이 나라의 악습을 없애고, 악습인 노예 무역을 없애고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는 결심을 하였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윌버포스의 개혁 활동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윌버포스는 공동체를 이뤄서 했고, 공동체를 이뤄했기 때문에 반세기에 가까운 개혁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회심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회심까지 했으니 상당히 더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윌버포스가 지역구는 요크셔지만 의정 활동을 위해서 런던 남부의 클래펌 마을로 이사를 오는데요. 여기로 윌버포스와 같이 복음주의적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이 마을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그냥 그 넓은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뭐 식사도 많이 같이 하고, 아침에 큐티도 같이 하고, 금요일에 기도회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출석하고, 저기 보이시죠? 교회도 같이 출석하고, 그리고 애들끼리 맨날 같이 놀다가 또 서로 막 이렇게 눈 맞아서 사랑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자손도 남기고,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정말 한참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뜨거울 때는 여기에 모여서 전략을 짜고 기도를 하면서 국가의 도덕 개혁을 국가 개혁을 이곳에서 시도하게 됩니다. 클래펌파는 물론 다수가 국회의원들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그리고 이제 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상당수의 작가, 변호사, 은행가들이 클래펌파의 멤버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각자가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있고 정치적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빌 샤프 같은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색깔도 보수적이었고 왕정을 대한 상당한 지지자였고, 또 이따 설명드릴 그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당시 영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클래펌파에 모여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복음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영국은 국교회가 있잖아요. 그 성공회가 국교회인데 거기 안에 복음주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 클래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까 보여드린 교회에 지금 저들을 기념하는 기념문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윌버포스가 살았던 집이 저렇게 지금도 가면 남아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클래펌파를 이룬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그냥 잠깐 보시죠. 머컬리 같은 사람은 원래 회사 경리였고, 샤프는 포목산 점원이었고, 그란트는 아빠가 반역자였습니다. 스티브는 아빠가 채무자여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었고, 존 슈어는 동인도회사 점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인도 총독까지 되죠. 그래서 클래펌파의 존재 자체가 영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더욱더 어떤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핏줄이 좋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결국 재력 아니면은 어떤 집안이 좋아야겠죠.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어떤 불문율인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들의 존재,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인도 총독이 되고 국가 도덕개혁을 이룩했던 이 사람들의 존재가 뭘 보여줬냐면, 매우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전문성으로 극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주는 살아있는 예가 바로 클래파 멤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실천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사실 복음주의는 18세기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털링 대학의 데이비드 베빙턴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복음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4개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실천주의. 즉 성서를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믿는 바의 가장 핵심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인 회심, 거듭남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자기가 믿는 바를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공유한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베빙턴은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박사과정 학생 때 학회에 가서 이 베빙턴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빙턴의 복음주의 정의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또 만나겠냐 싶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단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Day and night, 밤낮, endless, 끝도 없이 죽어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쫙 이렇게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수많은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조금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듯이 역시 공부를 하려면 그냥 뭘 하려면 그냥 죽어라 하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교훈을 저에게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실천주의라는 것이죠. 아마 윌버포스가 중세 사람이라면요 회심을 하고 수도원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의 마인드로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세속사에서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대가 바로 18세기와 19세기였습니다. 또한 윌버포스와 클레폰파 멤버들은 종말론적 위기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왜 이 시기에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일으킨지 아세요? 이때 영국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맨날 위기잖아요. 근데 영국은 진짜 심각한 위기였어요. 얼마나 위기였냐면 일단 미국을 뺏겼죠. 미국이 되게 중요한 식민지인데 미국이 독립했고 조금 지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의 목을 자르고 상당히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영국을 뺀 유럽 대륙을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을 쳐들어오는 게 정말 당장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국면에서 영국의 신실한 복음주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상당히 믿음이 두터운 분이셨는데도 번개 같은 거 치면 아이고 하나님 노하셨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원래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뭔가 그때 상당히 좀 방황하던 시기여서 학점이 별로 잘 안 나왔어요. 학점이 선동열 방어율 정도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계셨어요. 상당히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고,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에 썸 타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군대에서 빨리 군대에 돌아오라는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이런 국가적 위기 국면 속에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비저블한, 너무나 눈에 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예 무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하면,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종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대양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무슨 사이비 종말론 집단이 다 집단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종말이 찾아오면은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세상과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친구가 열심히 학생의 본분인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아침 시간에 또 과도하게 놀았는데 지나가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딱 너와 너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너희 종례 시간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가셨어요. 종말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혼내려면 빨리 혼내시지, 종례 시간까지 한참 남았는데 종말을 예고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이때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저와 제 친구의 종말 대처법은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 5대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담을 넘으려다 잡혔고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혹시 좀 이쁜 짓을 하면 선생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하던 주번 대신 물도 떠오고 칠판지도 지우고 지우개도 털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친구의 길이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용서해 주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이 찾아왔을 때 5대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종말론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실개혁에 많이 나섭니다. 신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그래서 이들은
제가 지금은 얘기를 재밌게 하지만 이 재밌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봤거든요. 박사과정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 의사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노예무역 폐지를 두고 이 국회의원들이 싸워요. 그 의사록을 분석해 보면 제가 그 키워드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했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심판, 어떤 퍼니시먼트, 형벌, 그리고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슬로건처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National crime has brought national punishment. 국가적 제약이 국가적 심판을 갖고 온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지서의 파괴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실천주의가 결합되어 그들의 종말론적인 세계관과 정치적 실천주의가 결합되어 이들은 현실을 개혁하고자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클레판 멤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은 노예무역을 공격했는가? 사실 윌버포스가 꿈꾸었던 것은 노예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영국이란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도덕성 개혁을 시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89년에 그 한참 숙종이 무수리와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그 시점에 영국에서는 29살의 국회의원 윌버포스가 영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 제약이라는 이유로 국가 기관 산업의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는 연설을 합니다. 동일한 해에 윌버포스가 국가 도덕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덕개혁 협회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도덕개혁과 노예무역 폐지운동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노예무역을 공격하면서 몇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신인이 가장 빨리 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물급 정치인을 공격하면 돼요. 그럼 주목을 받습니다. 영국 사회가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았겠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악을 공격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고쳐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악이었던 노예무역을 공격했었고, 또한 여러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없애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없애는데 26년이 걸려요. 거의 반세기가량 영국은 상당히 도덕적인 이슈를 갖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쟁을 하고 신문지상에서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영국 국민은 반세기가량 상당히 도덕적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도덕개혁 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노예무역 정도 폐지되지 않는 한 영국이란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이란과 같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 종교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국가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국은 북한 같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누구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공업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상당히 이익을 내는 국가 기관 산업을 매우 도덕적인 이슈로 폐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영국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물질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영국이 거룩한 나라, 도덕적인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무역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노예무역이 없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 일단 노예를 누가 팔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뿌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뿌리? 저도 기억이 나는데, 쿤타킨테 기억나시나요? 그 백인 노예 사냥꾼이 가서 막 금을 던져가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객관적으로 백인은 소수고 대부분 흑인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또 막 숨어 있는 애들 잡아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대부분 노예를 누가 팔았냐면, 처음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포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전문 노예 사냥꾼이 생겨납니다.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의 상당히 국가 기관 산업이었습니다. 사실 노예무역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에 사는 토착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노예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는 이유는 노예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예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사실 우리가 노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미국 남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후대 일이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냐면 바로 서인도 제도에서 많이 필요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아시나요?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저기 가봤다 그러는데, 그 캐리비안, 용인에 있는 그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라 이제 저기 지도에 보이는 저 자메이카 있고 저기가 이제 그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기왕 캐리비안 베이를 갈 거면 가기 전에 잠깐 노예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묵념을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저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노예가 많이 필요했을까? 사탕수수 때문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아내는데,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아내는 제당업은 고도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왜 설탕이 필요했는가? 당시 유럽에서 맛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원래 유럽 음식 별로 맛 없거든요. 뭐 이탈리아나 그런 데 빼면. 또 맛없는 거 하면은 또 영국 사람들이 뭐 뒤지지 않죠. 영국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맛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이렇게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맛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단맛을 처음 본 아기의 표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 아기가 단맛을 처음 봤을 때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거의 무슨 유레카예요. 와, 그러면서 이런 맛이, 그러면서 막 저를 딱 째려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맛을 이제 알려줘라는 듯이. 근데 그런 경험을 유럽 사람들이 이때 단체로 합니다. 맛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설탕 수요가 막 올라가요. 그전에는 꿀을 먹었는데 이제 설탕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꿀보다 설탕이 더 비싼 세상, 그런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도에서 설탕을 만들어내려고 노예가 필요했어요. 영국이 한 일은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로 노예를 실러 날랐죠.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이거 갖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100년 가까이 싸우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에, 이 사람 역사학자인데 경제학과에 있어요. 그 닐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봐요. 최소치로 계산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학자들이 노예가 한 300년 동안 적게는 800만, 많게는 1200만 정도 팔렸다 보거든요. 그런데 최소치로 잡아서 300만이 팔렸다고 치고 18세기에 그 수익률도 한 20%로 보는데,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고 쳤을 때 영국이 이걸 지금 배상해 줘야 된다면 260조 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260조 원도 아니라 260조 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9살짜리 국회의원이 이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 영국의 국회에 가서 노예 무역을 없애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이유로 노예 무역을 없애자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저 동영상이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노예 무역이 영국뿐 아니라 대서양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또한 노예 무역이 없어지기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걸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람들에는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있었던 시기가 길까요? 없었던 시기가 길까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노예가 있었던 시기가 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노예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공노비가 없어지는 게 1802년이고요. 산호비가 없어지는 게 갑오개혁대입니다. 상당히 최근이죠. 미국에서 노예가 없어지는 게 1865년에 수정헌법 13조를 통해서 없어지고요. 러시아에서 농노가 사라진 게 1861년입니다. 불과 150년 정도까지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예라는 거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특별히 잘못됐다 생각하기가 사실 당시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신앙의 거장들, 에즈워즈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도 우리가 흔히 알기로 노예 무역선 선장을 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쓴 찬송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거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찬송가를 작시하고도 6년 동안 더 노예 무역선 선장을 했습니다. 당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과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SPGA프라는 유명한 국교의 선교 협회를 아실 겁니다. 상당히 세계 선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단체도 선교 자금을 대기 위해 서인도 제도의 노예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도망가면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사이어티가 S잖아요. S라는 글자를 크게 인두로 이렇게 노예들의 가슴에 지지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뭐라고 했냐면 노예무역은 언제나 불이한 것이지만 무관심과 이해관계가 한동안 그 제약이 인식되는 것을 막았다. 무슨 얘기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무관심과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경우 눈을 감고 노예무역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노예무역이 잘못됐다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려운 그런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의회로 막상 이 문제가 가면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없어지기가 어려운 게,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보수적이었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려면 재산이 보호돼야 되는데 노예도 서인도 제도에 사는 영국인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노예무역 폐지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1790년대 혁명 프랑스랑 영국이 사활을 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극단적인 정책은 다 혁명 사상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무역 없애자, 상당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좀 알아야겠다 해서 자기 친구잖아요, 수상 피트를 움직여가지고 추밀원,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기관을 동원해 3년 가까이 영국 노예무역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인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의원들도 사람이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면서 격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투표를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이익 보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노예무역 폐지에 이제 표를 던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보고서에 나온 그 유명한 그 그림들인데요. 저기 보시면 당시 사람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카고라고 불렀어요. 카고, 화물. 그래서 많이 실어야 됩니다. 많이 실어야 돼서 한 1인당 1.2m 정도 해당되는, 옆으로는 0.8cm 정도 해당되는 그 높이에 눕혀서, 또 도망갈까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다 팔과 다리를 묶어놨어요. 당연히 화장실 그런 거 없으니까 저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되죠. 그것도 몇 층으로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열기, 오염, 그리고 전염병, 그런 걸로 죽어가는 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저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저기 저 까만색 줄이 다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을 화물처럼 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몰인정한 건데, 이 노예무역선이 오가면서 중간에 얼마만큼이 죽었는가, 이 치사율을 조사했는데 이거 갖고도 엄청 싸웁니다. 우리는 학문적인 관심사항으로 이 퍼센티지를 갖고 싸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퍼센티지의 사람들이 이 노예무역을 통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영국 국회의원들이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 고전 경제학이 유행했어요. 아담 스미스, 리카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거든요. 아담 스미스가요, 여러분 국부론 2권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노예 노동력보다 인폴스드 네이버, 강요된 노동보다 프리 네이버 또는 웨이지드 네이버, 돈을 받고 하는 노동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고전 경제학이지 당시는 상당히 새로운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클레파파 멤버들은 당시 최신 경제 이론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노예무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선원이 되게 중요한데, 선원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몇 년간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무역선에서 선원들이 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와서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무역을 반대하게 됩니다. 즉 노예무역 공격의 담론이 바뀌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상 점진적 폐지 전략은 생략하고요. 또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서양 정치사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 서양 세계에서, 서구 세계에서 정치라는 것은 대부분이 귀족이나 상류층이 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대중, 피플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윌버포스의 오른팔 토마스 클락슨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카운티에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만듭니다. 협회는 뭐라는가?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노예무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서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명서를 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큰 두루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출근할 때 봅니다. 상당히 압박을 받겠죠. 또 이때 대중들이 나서서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하듯이 자발적으로 그 노예들이 만든 설탕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불매운동.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스트 인디아 슈가 not made by slaves, 노예가 만든 슈가 먹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가 만든 설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스타벅스라는 커피 브랜드가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인기 있고 많이 가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스타벅스가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불매 운동에 한번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4,100원입니다. 그런데 4,100원짜리 한 잔을 팔면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생산한 농가에서 버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적어요. 한 100원, 200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스타벅스가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을 하겠다고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제값을 주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요. 좀 외국을 나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들고 다니는 그 종이컵에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당시에 18세기에 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랜 정말 이런 노력 끝에 상당히 영국에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20년이라는 기간은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죠. 윌버포스가 이 당시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원래 몸이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몇 번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었고, 그리고 원래 되게 장이 약했습니다. 장이. 그래서 당시에는 아편을 장에 대한 약으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의 병원 고쳤는데 이 아편 중독에 빠져서 상당히 또 고생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의 결과 결국 1807년 선거에서 최종적인 그런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거든지 좀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뭐 몇 년 전에는 무상급식 뭐 그런 게 이슈였는데, 그래서 이때 이 선거는 이제 노예무역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정파를 초월해 정당과 상관없이 후보들이 나올 때 노예무역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이렇게 표명하고 이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이제 아예 노예무역을 찬성하는 측에서 윌버포스를 아예 제거하고자 여기에 되게 거물급 정치인을 투입하고 상당히 많은 선거 자금을 들여서 윌버포스 낙선 운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윌버포스가 승리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예무역 폐지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282대 16이라는 압도적인 그런 표차로 노예무역이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면에서 보시듯이 실제로도 이제 의사록을 보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3번에 걸쳐서 만세 삼창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 로밀리가 일어나서 윌버포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제 동일한 시기에 프랑스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리고 막상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막상 베개에서 편하게 눕지 못할 것이지만, 오늘 밤 윌버포스는 자기가 해방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뭘 하냐면은 이제 노예제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노예의 공급을 끊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상외로 이 문제가 26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회에 만연한 제약은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윌버포스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뭘 하냐면은 의회에서 자기를 대신에 이 문제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할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클랩함 마을은 여기서 복음주의 정치가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교내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클랩함 2세가 자라나 국회에 진출해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런
노예무역 폐지운동, 노예제 폐지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찬성하는 파들은 살다 보니 자연적 수명에 다해 죽었는데, 클레펀파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33년 7월에 오래 걸리긴 했으나 영국은 노예의 해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정부가 2천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여 노예들을 삽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라는 돈을 쓰는 걸 보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가 27살 때 말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듯이 3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청년이 25살 때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게 평생을 투쟁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악습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무역 폐지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18, 19세기의 영국 복음주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8세기에 대서양 세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몽주의, 또 이신론, 그런 것들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는데 기독교가 교세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회복합니다. 윌버포스가 한 일은 뭐냐면, 윌버포스와 클레펀파 정치가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바로 공적 영역에 갖고 가서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와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적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느라, 그리고 자생력을 갖추느라 오랜 시간 동안 성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고 상당히 많은 일을 감당했었죠.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공적 영역으로 갖고가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공적 영역에서 실현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했습니다. 하나는 노예무역이라는 악습의 폐지였고, 또 하나는 도덕성 고양 운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성이라는 단어, 모랄러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 영국에서 우리보다 200년 앞서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했던 복음주의자들은 도덕성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을까요? 그것은 일단 이들은 사회 변화를 위해 어떤 비판적인 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기들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과 도덕성으로 자기가 하는 말에 영적인 권위를 실었고, 그것이 영국 사회에 무게감 있는 메시지로 영국 국회에서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노예무역을 없애고 전 지구적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회도, 개인뿐 아니라 영국 사회도 강력한 국력뿐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도덕성 개혁에 아주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빈민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감옥 개혁을 하고, 결투와 도박 그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음주를 그만하는 노력을 하는 등 국가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매우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이지 유신 같은 그 정치 개혁도 개혁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일어난 이 클레펀파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개혁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들이 반세기 가까이 국가 도덕 개혁을 위해 힘쓴 결과, 일단 표면에 보이는 사회적 악습이 사라졌습니다. 노예무역이 사라졌고, 노예제도가 사라졌고, 결투가 사라졌고, 도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바는 영국 의회 정치 안에 도덕성이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도입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을 의식한다.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국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이지는 않죠.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성을 고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윌버포스가 정말 인기 많은 정치인이었는데 별명이 세인트였어요. 정말 이제 성자처럼 여겨진 정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808년 선거에서 한번 낙선할 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가짜 뉴스였는데 윌버포스가 노예 농장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윌버포스도, 그렇게 인기 많았던 국민적 영웅 윌버포스도 그런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질 뻔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전에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표를 던지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에 맞는 것인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악습 폐지를 넘어 국가 도덕성 고양을 위해 힘쓴 결과 19세기에 영국에서는 복음주의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이란 같은 신정국가도 아니고 북한 같은 왕정국가도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그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적 이익을 내는 기관 산업을 도덕적인 이유로 폐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슐로스버그가 말한 것처럼 영국에서는 이 시기 분명 영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물질적 이해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19세기 중역이 되면 영국은 복음주의 담론이 매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영국 사람들이 그럼 또 다 복음주의자고 도덕적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 따라야 되는 어떤 규범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회적 지배층으로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상당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19세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해럴드 퍼킨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1790년, 1850년 사이에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떠들썩한 나라에서 가장 절제 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민족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개혁이 이루는 데 있어서 윌버포스와 그의 복음주의 동료들 클레펀파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노예무역은 무엇일까요? 윌버포스 시대의 노예무역이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인신매매도 많고요, 아동노동력 착취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그 윌버포스 시대의 노예무역이 상징하는 그 악 같은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되게 많은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통일, 어떤 국가적 사명으로서,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 문제, 어떤 분들은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그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윌버포스가 살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합니다. 사회의 영역이 비교가 안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노예무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들은 힘껏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림이 결국은 작은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서 큰 하모니를 이루고 거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듯이 우리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보게 되는 그 어두운 곳에서 거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신 그 모습을 고치고자 하루하루를 노력할 때 결국은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조금 더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클레펀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도 복음주의 정치가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도 이런 복음주의적 대의를 위해 평생을 위해 자기뿐 아니라 자자손손 헌신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런 윌버포스 시대처럼 그거는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해진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정치 말고도 너무나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각각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습들을 폐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수많은 클레펀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크리스천들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한국 사회에 다원화되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 이런 한국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종례 시간에 그러잖아요. 한참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정말 되게 감동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의 영국과 21세기 한국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영국은 기독교 사회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난 일과, 그렇죠? 다종교 사회, 다원화되어 있는 동양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반 대중이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상식에 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참아버리지 못하지만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는,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또 공산주의와 싸울 때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당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아무래도 청년 세대가 중요하겠죠. 이런 일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훨씬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을 들어간다 해도 그 취업의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불안해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된다 해도 이미 미래가 그려진대요.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살아갈 자기들의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차마 꿈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사회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가 과연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정말 많은 기도와 또 정말 많은 또 생각 끝에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시기에도 분명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믿었던 바와 우리가 믿는 바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의 것도 아니고 동양의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나 세속적인 눈으로 심지어 바라본다 하더라도 가장 옳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윌버포스가 영국 사회에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개혁을 하자라고 호소했을 때 우리 사회가 원래 기독교 사회니까 그러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의 눈으로 봐도, 이익의 관점에서 봐도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옳고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그는 호소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서도 통하는, 그들이 받아 쓰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실현할 때 저는 분명히 그 21세기에 한국 사회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 이전에 교회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기엔 상당히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는요 기본적으로 긴 침체를 딛고 일어나 부흥을 일궈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살던 시절에 우리는 당연히 영국은 기독교 사회고 모두 믿음이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었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세상의 사회에 간섭하는 창조주라는 생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 침체를 뒤로하고 우리가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조지 필드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나왔고 그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믿는 말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가는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가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깊은 그런 침체 속에 있으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침체를 딛고 일어난 수없이 많은 부흥의 애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금방 안 끝난다는 것을. 그 마지막으로 그 청년들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청년들에게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사역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제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어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정말 눈이 멍해요. 그러니까 꿈이 뭐니라는 질문을 못 합니다. 너무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내 상황에서 꿈을 꿀 수 있냐는 거죠. 그 아픔에 정말 저도 많이 아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교회사를 바라보건대 우리 윌버포스의 친구들이 그리했듯이 아빠가 채모자였고 아빠가 반역자였고 자기가 포목상 점원으로 자기를 팔았던 그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꿈을 꾸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들였을 때 자기의 개인의 어떤 지혜의 고향뿐 아니라 한 사회를 거룩해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사실 역사 속에는 교회사 속에는 자기 청년들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적으로 교회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정말 앉아있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분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저게 미국 국회의사당 앞인데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I'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인데요, 말 그대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그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미래인데 이 킹 목사님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는 완료형 시제가 없는데요,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기 축구 나가실 때 상대편 팀이 너무 약할 때 가끔 이런 말 하죠. 시합이 내일인데도 우리 그 내일 이겼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확신할 때 우리가 가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듯이 여러분 당시 이 연설을 할 때 미국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흑인들이 꿈꾸었던 평등한 사회는 아직도 안 왔죠. 사실은 언제 올지 묘연합니다. 국회에서는 인권법을 통과시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인 인종주의자들은 이들을 린치하고 테러하고 자꾸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계속된 암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I'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라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선언할 때 결국은 그의 선언이 옳았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덧 무조건적인 신앙 고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 반성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뉘우치고 어떻게 보면 최저점으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지만 너무나 패배주의에 빠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너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고, 너희가 다시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말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사랑하는 교역자님께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청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두운 삶을 향해 우리 조국을 향해 우리 사회를 향해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